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가져온 책이 유튜버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대략적인 유튜브의 역사, 알고리즘, 그리고 유튜브 현황, 그리고 유튜버들의 생활과 근황,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종합돼서 집필된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튜브가 활성화되었던 해외를 대상으로 집필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트렌드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유튜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는 3명의 개발자가 2005년에 만든 플랫폼입니다.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자베드 카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올린 유튜브 최초의 영상이 동물원의 나라는 영상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코끼리 앞에서 몇 초간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영상이 이제 최초의 영상이고요. 진짜 별 내용이 없는데도 1억 뷰를 달성했더라고요. 유튜브가 출시된 2005년에는 영상에 광고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영상만 올렸던 거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애완동물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소소한 코미디를 찍어서 올리거나 요런 컨텐츠들만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컨텐츠의 수준은 되게 낮았지만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튜버들끼리 다 친했다고 합니다. 뭐 가끔 유튜브 관련 행사들이 오면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1, 20명이 이렇게 오고 그 사람들끼리는 이제 다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상반기에 갑자기 유튜브 트래픽이 4배로 뛰면서 1600만 명이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사실 저작권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TV에 있는 영상 아니면 어디 유명한 영상들을 그냥 유튜브에 올렸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서 트래픽이 확 몰렸던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어도 사실 유튜버의 구독자 개념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2006년 9월에 구독자가 2만 명이면 유튜버 순위 4위를 찍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2006년 10월에 구글이 1조 7천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지금의 유튜브의 가치는 140조 이상이죠. 뭐 결론적으로는 약간 성공적인 인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2006년부터 광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광고 규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광고 수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체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MCN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MCN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2008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되게 다들 궁금해요. 저도 뭐 궁금하긴 마찬가지고요. 과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영상이 추천되는가? 수많은 카더라들이 굉장히 난무하는데 사실은 다 믿을 게 못 되죠. 근데 가끔 유튜브가 살짝 소스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2006년에 한번 개발자 3명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서를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뭐 성별, 지역, 나이, 뭐 검색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조리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수백 개를 추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서 한 10여 개를 추려내고 시청자한테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요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바로 뜨는 이제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들이 그런 추천 영상들인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영상들이 추천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나랑 비슷한 연령과 성별, 뭐 검색어들을 가진 사람들이 검색해서 시청 시간이 높았던 거를 나한테 추천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원하는 기본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더 길게 영상을 시청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시청자들이 유튜브에 머무르는 시간이 2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중에 약 70%가 유튜브가 추천한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낚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파트에서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중요합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동들한테 부적절한 영상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된 거죠. 그게 이제 2017년에 발생한 엘사 게이트라는 사건인데요. 이 부적절한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이 노출이 됐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광고주들이 광고 게재를 안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광고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그 당시에 15만 개의 영상과 270개의 계정을 삭제했고요. 200만 개의 영상의 광고 게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한 단점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영상 추천을 컴퓨터에만 맡기다 보니까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채널이 절대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허위 사실이 포함된 그런 영상들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게 되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1억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퓨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을 영상을 통해 표출한 바가 있고요. 일부 유튜버들, 나심 아그담이라는 유튜버는 이 알고리즘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유튜브 사옥에 있는 직원들에게 총을 발사하고 본인이 자살한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도 발생됐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영상만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사실 이 유튜브의 슬로건인 너 자신을 방송하라라는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예시로 들기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영상,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억 번 추천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같은 지성인들은 믿지를 않지만 전 세계의 20억의 인구들 중에서는 이걸 믿는 사람이 발생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뒤로 하고 이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스타 유튜버들이죠. 사실 이 유튜브 초기에는 그냥 취미로 업로드를 하던 것이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게 단순 취미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돈벌이가 돼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영상 제작자가 평등하지 않죠. 계급이 나눠지고 값이 매겨집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현재 유튜브의 구독자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업로드된 영상의 평균 조회수를 본다고 하네요. 그 조회수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한 영상당 평균 조회수가 1,000 이하인 사람들은 그냥 유튜버, 1,000부터 1만까지는 초소형 인플루언서, 그리고 1만부터 2만 5천까지는 소형 인플루언서로 분류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상은 대형, 초대형 이렇게 가는 거고요. 현재 트렌드는 어떻냐면 이 광고주들이 대형이나 초대형 인플루언서들보다는 소형이나 초소형 인플루언서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소형 인플루언서들이 구독자들하고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특정 분야에 되게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조회수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는 모든 유튜버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 이 평균 조회수가 1,000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에는 영상 하나당 평균 조회수가 89회라고 하네요. 지금은 훨씬 더 낮아졌겠죠. 훨씬 더 수많은 유튜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내 영상의 조회수가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평균 조회수가 편당 한 3, 40 될까요? 그쯤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수많은 유튜버들은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폐해가 미국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나리자 페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총으로 책을 뚫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총알이 책을 뚫고 남자친구의 가슴에 박혀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영국 유튜버 중에 한 명은 지나가는 여성들의 몰래카메라로 가짜 손으로 엉덩이를 꼬집는 성추행적인 영상들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TGF 브로라는 그런 채널에서는 머리에다 시멘트를 바르고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집어넣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찍어서 이슈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튜버들이 조금 정신 나간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13년에는 유튜버 관련 사건, 사고들로 구급대원을 부른 경우가 1,900회였는데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3,2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외국에서도.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유튜버의 현황과 미래를 조금 알아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MCN,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많이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요것들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유튜브 영상들로 올라오잖아요. 외국에서는 진작 경험했던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MCN을 믿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해서 유튜버 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광고 대참사 같은 그런 현상을 겪고 나니까 이제 이 유튜버들이 깨달은 거죠. 야, 그래, 이제 조회수만으로 수입을 얻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상이 언제 추천되고 언제 추천되지 않을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수입의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영상만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액세서리, 서적,
티셔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북튜버로서 조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RP데이즈라는 유튜버가 책 제목이 무의미한 책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1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다가 책의 내용도 굉장히 수준이 낮아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작품 같지도 않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총 6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책을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죠. 사실 저도 몇 권 읽어보긴 했는데 좀 굉장히 실망한 작품도 좀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유튜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책에서도 답변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사이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워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 TV, 뭐 이런 경쟁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이제 내놓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약간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알고리즘 시스템으로는 이 플랫폼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의 장난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크리에이터들이 과연 참고 계속 감수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훨씬 더 예측이 가능한 플랫폼이 나온다 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유튜브의 현황과 스타 유튜버들의 근황, 뭐 그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